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 추천 논란에 대해 추천 사고라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로 세과시에 나선 이튿날 제명 결정을 내린 건데 당내 계파 갈등이 심해질 거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 자산가 해외 유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상의가 거듭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몰이가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연루된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빗썸은 오늘부터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손해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 건 중국 변수가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북아는 한미일 안보 밀착과 대중국 강경 대치가 상시화되는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서 범여권의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국회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했다고요? 네, 정청래 대표는 어제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입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특검 추천을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그동안의 검증 절차가 부족했던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해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온 것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매듭짓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추천 당사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준철 변호사가 김 전 회장 변호를 맡긴 했지만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연관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음모론적 의혹이 안타깝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단지 소통이 부족했다며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비당권파인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 추천은 잘못된 일이라며 진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존 전선인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여전한 뇌관인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합당 여부를 정해달라고 최후 통첩했는데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치적 금도를 넘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다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결국 제명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오늘 아침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당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는데요. 당원 당규에 따라 열흘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제명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관련한 언급은 없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만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전권 특명을 받은 주미대사는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앙당 윤리위는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반대한 것처럼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가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 씨가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라고 말한 이유 등으로 징계에 착수한 것에 맞불 성격으로 분석되는데요.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단은 오늘 배 의원의 주도는 없었다며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들만 자발적으로 성명에 참여한 거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전 대표 제명은 독립적인 윤리위 판단이라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맞불 징계 절차의 상황에 따라 계파 갈등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죠?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사흘 동안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첫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는데요. 민주당은 코스피 5천 달성 등 이재명 정부 8개월 동안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관심 분야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한 대미투자특위 구성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혁신당이 그동안 강조해온 내란 청산과 검찰, 사법, 정치 개혁 등에 관한 과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경기 가평군에서 군 헬기가 추락해서 현재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의 산하교 인근에 군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 헬기의 탑승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2명 모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 인원 43명 그리고 장비 16대가 동원이 돼서 현장 상황을 수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 소식이 들어왔고 현재까지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 군 헬기가 추락을 해서 현재까지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헬기의 탑승자 2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수많은 인원과 또 장비가 동원이 돼서 현장 상황을 수습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 역시 조만간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언제쯤 청구되는 겁니까? 경찰이 아직 법리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오늘 청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청구될 경우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증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임 수재와 배임 증세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적용됩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은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영장 실질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앞선 사례들을 보면 구속 여부 결정까지 통상 20일에서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네,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경찰은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차명 후원 및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멋대로 주려한 후원금을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요구로 돈을 입금했고 선관위 의심을 살 만한 돈만 선택적으로 반환됐다는 입장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시의원은 최근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으로도 추가 고발됐습니다. 시의원 지위로 출입증 11장을 발급받아 측근들에게 줬다는 의혹으로 오늘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 소환은 아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친 뒤 김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김 의원 측이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부터 아내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차남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등인데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김 의원 아내에게 구의회 법인카드를 준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 변호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포렌식을 마친 김 의원 압수물 중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관된 전자정보만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등 내란 혐의 재판들도 줄줄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와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수사 과정부터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 부탁으로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자에게 김건희 씨 취향을 묻는 등 증거를 제시하며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우한 화백 그림의 진가품 여부 역시 김 전 부장검사 재판에서 쟁점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주목됩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1심 선고도 나오죠? 네, 김 전 부장검사와 같은 오후 2시부터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김 씨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회사 돈 24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본류 사건은 아닌데요. 김건희 씨와 김예성 씨의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횡령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는데요. 앞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이 본류 사건이 아닌 뇌물 사건에서 공소 기각 판단이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또 내란 혐의 재판들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오늘 기일에서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같은 시간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2차 준비 기일도 열렸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지선 출마 예정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 자료를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른 경제단체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는데요. 대한상인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대한상이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개 주요 경제단체가 참석하는 긴급 현안 점검회를 열었습니다.
김 장관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합니다. 김 장관은 특히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였습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자료에서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 이민을 컨설팅하는 회사 자료를 공신력 있는 통계로 포장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온 뒤 3시간 만에 바로 공식 사과문을 내놨지만 정부 인사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우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문제 삼았고 임광현 국세청장도 최근 3년 동안 한국을 떠난 10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대한상의는 사실관계와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해 사실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도 공적 발언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코스피가 4%대 급등세를 보이며 장 초반 3거래일 만에 5,300선을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가량 상승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와 환율 상황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이틀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영향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AI 회의론의 조정을 받던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급등에 상승 마감했었는데 우리 증시가 미국발 훈풍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4.1% 오른 5,299로 출발해 장 초반 바로 5,300을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5,300선에 오른 건 3거래일 만입니다. 현재도 4%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한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주가 강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때 6%가량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했던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반도체 투톱을 매수했었는데 오늘은 개인이 팔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추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과 HD 현대일렉트릭, 미래에셋증권과 우리금융지주 등은 5% 이상 급등 중이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코스닥도 2.7% 오른 1109로 개장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147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 출발해 1459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1460원대 초반과 중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빗썸 5지급 사태로 이른바 장부거래 관행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빗썸은 급락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판 고객들에게 손실금액의 1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당사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 반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 62만 개가 시중에 풀린 결과였습니다. 빗썸은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 급락에 자동으로 작동한 예약 매도 주문입니다.
빗썸은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 즉 110%를 보상하고 당시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모든 종목 거래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는 시세 왜곡으로 보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린 만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수량 그대로 돌려달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대로 폭락장에서 최저가의 코인을 산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 가까운 차익을 봤는데 거래소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이득을 회수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흉인 거래소의 장부 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만 개 정도인데 실수로 뿌려진 건 무려 12배가 넘는 62만 개. 얼마든 코인을 찍어내고 시세 조작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운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내 가상자산이 언제든 가짜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2억 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를 열고 빗썸 사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와 금감원 현장 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 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단독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도 있는 의석수도 넘었는데요.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에 자민당 곳곳에서 환호가 울렸습니다. NHK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최대 328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개표 3시간이 채 안 돼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서더니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도 넘어 단독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했습니다. NHK는 단일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의 의석수 합치면 340석도 넘습니다. みんなが一丸となって大化なく無事にこの選挙戦を走り切ることができました。もうそのことに対して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업연합은 기존 167석의 절반도 채 확보하지 못해 참패가 확정적입니다.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정권은 보수 색채가 짙은 각종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이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이 개헌선을 확보해도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의 의석수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당장 개헌을 추진하긴 어렵습니다.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선거 이후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총선 승리를 축하하며 보수 연립정부의 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SNS에 다카이치 총리와 연립정부의 압도적인 승리를 축하한다면서 총리님과 연립정부를 지지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적이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의제를 통과시키는 데 큰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자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55,130.63으로 장을 시작했으며 장중 한때 57,0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의석수를 크게 늘리면서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이어지는 거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하며 동북아는 한미일 안보 밀착과 대중국 강경 대치가 상시화되는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역사와 영토 문제에선 양보 없는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두드러질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확고한 국정 동력을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이제 강한 일본을 향한 안보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he would assume the election gave her mandate, so she probably becomes more confident in her stance on the security policy. 한일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다져온 실용주의적 협력 노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보수층의 결집은 역사 문제나 독도 등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의 강경한 자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我々日本人なんで、日本人のためのまずは成長をやっていただいて、でそれで余裕ができて初めて外国人を受け入れるとか、外国に対しての支援とかっていうのがあ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 중국과의 관계는 큰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평화헌법 개정과 방위비 증액을 본격화하면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경제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밀접한 협력을 원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안보 블록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일본은 경제적 보조자 역할을 넘어 지역 안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도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반격 능력 행사 등 영내 긴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은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한파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내륙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먼저 추위 상황부터 알아보죠. 주말 내내 굉장히 추웠는데 낮부터는 좀 누그러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웠지만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강추위가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1도였는데요. 현재 영하 1.7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번 주는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도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 낮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영상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이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는데 이 높은 기온에 대부분 비가 예상되지만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 무렵에는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거나 비와 눈이 섞여 내릴 수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주말과 설 연휴까지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산불도 비상입니다.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강수량이 적은 데다 습도까지 낮아서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19.6%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었고 또 평균 상대 습도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 영남 지방의 경우는 강수량이 평년의 1.3%에 머물렀는데요. 이렇다 보니 올해 산불 발생 건수가 이미 85건으로 지난해보다는 66%, 또 예년보다도 절반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또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과 강원, 영남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산불 위험 예측 정보에 따르면 오늘 오후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방과 또 경주와 포항, 강릉 등 동해안 지방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과 모레 비와 눈이 내리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단비 효과는 길지 않겠다며 설 연휴까지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의원을 상대로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을 여러 차례 소환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또 배우자 업무 추진비 유용 관련 수사무마 청탁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앞서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또 김 의원 아내와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 김 의원의 최측근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 아내에게 구의회 법인카드를 준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 변호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포렌식을 마친 김 의원 압수물 중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관된 전자정보만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가평 군헬기 추락 사고 관련 추가 소식이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2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2명이 심정지로 추정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전 11시쯤 가평 조종면 산하교 인근에 군헬기가 추락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 군헬기에 탑승했던 2명이 현재 심정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2명은 50대 남성 그리고 30대 남성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가 피해와 관련한 그런 접수는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군 관계자가 현장을 도착해서 사고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 관련 소식 추가로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를 추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 정, 청 원팀 정신입니다. 찰떡공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합시다.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전준철 변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추가로 내놓기도 했지만 지금 일단은 비당권파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 반발이 지금 상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당 제안으로 조금 그 안에서 당내에서 합당과 반대, 찬성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묘하게 이게 이제 당권파, 반대파 이렇게 됐어요. 분류가 됐죠. 분류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씩 기름이 막 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특검인 전준철 변호사 말입니다. 전 사실상 이분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당내에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굳이 쌍방울이 사건 자체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했다가 대북송으로 변질된 사건이고 진술의 어떤 그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오염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인데 굳이 특검에 이번에 추천한 이유가 뭔가. 다른 변호사들 많이 있고 다른 특검 추천 인물들이 많은데 이분을 밀어넣는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도 곤란하게 만들고 민주당도 곤란한 상황인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한 특검 추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보 서민석 특보에 대한 그 관련성에 대한 논란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합당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속담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합당 그 논란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챙겨야 될 부분은 챙기지 못하고 합당 여기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이런 좀 절차상의 미비한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합당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짓고 집권여당이면 여당답게 좀 할 일을 해가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사과가 있었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말미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향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어제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있었고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늘 이재명 정부의 성공, 원팀 이 부분을 강조하곤 하는데 지금 이와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말씀은 당정청 원팀이다, 단결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뜻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시각 차이, 여기에 따른 갈등은 아주 결정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했고 지금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그 단어 선택 수위가 너무 높잖아요. 지금 이 특검 관련해서도요. 대통령의 그 중단된 재판과 관련된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특검에 임명하겠다고 추천을 했다. 당에서. 그럼 대통령이 당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위 이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시는 분들의 발언이 정말 너무 강해서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놀랬고 이 정도면은 만약에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 이러면 또 전선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정말 단순 실수냐 아니면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바로 사과한 걸로 봐서는 의도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 느낌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 사과했죠. 한 번은 이제 대변을 통해서 했고 오늘은 직접 사과를 한 걸 보면
굉장히 생경한 모습일 거예요.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2번이나 하는 것들. 예. 이 말은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고의가 아닙니다예요. 그러니까 챙겨보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당무라는 것들이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최고위원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법사위를 통해서 한 번은 검증을 해봤어야 되는데 예.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쓱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못한 거예요.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사과한다고 하는 것이고 행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거 고의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실수로 툭툭 치는 거야 죄송하다고 하지만 계속 치게 되면 날 때리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도 화들짝 놀라서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고의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합당 문제입니다. 이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되는데 합당의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당무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엊그제 당정청 할 때 비서실장과 총리 자체도 입법 왜 이렇게 늦으냐. 행정부 뭘 할 때 좀 입법 좀 전해달라 하는 것도 합당 문제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 합당의 문제 때문에 어떤 코너에 몰리면서 조금 말하자면 그러기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혼란스러운 풍경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집권여당이 대표의 역할들을 좀 해주는 것들 이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오는 그런 언급들을 매일 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를 제2의 체포동의안 사태다 이렇게 비유한 말도 나왔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 티끌까지도 청산하는 수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특검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런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당 대표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전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그래도 그 안도감을 느꼈던 건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특검을 추천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 사과하지 말고 힘내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가 하는 얘기는 어찌됐든 특검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청와대와 소통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맞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예, 정치적으로는 좀 살짝 비틀어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일을 잘 못했다는 게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대신에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이 사람 싫어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상의를 안 했구나라고 저희가 평가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민주당에서 여러 사정으로 지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단독으로 추천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같이 일을 했었던 분이어서 자기가 잘 알아서 이제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꽤 비중 있는 자리를 맡고 있는 분의 해명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보궐로 최고위원 들어오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탈락한 이건태 의원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신이다, 반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러면 단순히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가지고 두 분이 이제 대립했던 그 과정을 떠나서 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선이 너무나 세게
형성이 돼 있고 그 전선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지금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그 반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내에서 뭐 40표가 뭐 이탈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친명 공천 뭐 이런 거 됐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를 하기도 했고,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의 결정 과정에서 특히나 특검 같은 경우는 법사위와의 상의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사위도 건너뛰고 지금 최고위,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서 이성윤 위원의 의견만 듣고 추천을 했다라는 이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합당 관련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의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거 아니야, 이 얘기가. 합당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당무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까지도 잘 챙기질 못하고 가는 것이죠. 이건 이제 보통 당무라고 하는데, 당무라는 게 특검을 추천을 했다면 이게 이제 특검 원내 사안으로 가서 원내에서 이 특검 추천인과 추천 대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원내가 어디예요? 법사위잖아요. 그럼 법사위에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나, 정무적으로도 괜찮나 한 다음에 다시 건네서 최종적으로 이제 추천이 대통령한테 가는 것인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 당내에서도 지금 합당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성윤 최고위원도 그렇고 당무를 진행하는 지도부들도 다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왜 본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보냈어가 아니라, 아니 이런 식의 어떤 정부적 판단도 없이 보낸 게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생각이란 걸 하는 거냐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일 좀 해라 라는 부분이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총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합당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안에서도 지금 보면 제2의 체포동의안, 이건태 의원은 경쟁자였던 이성윤 최고위원한테 반역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골이 깊어져요. 그래서 저는 실수한 것들은 사과해서 바로 잡고 합당 문제가 계속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물러나려면 물러나고 진행하려면 진행하고 라는 것들을 당대표로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빨리 해결돼야 하는 합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김어준 씨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김어준 씨가 계속 참전을 하니까 나오겠죠. 참전을 안 했다면 나오겠습니까? 사실 합당의 문제는 양당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입장을 줄 수 있는데, 김어준 씨의 발언들이라든지 참전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유시민 작가도 들어오잖아요.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들이 합당을 찬성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다 보니까 아, 정청래 대표 뒷배에는 이들이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전선이 그러면 친명계 쪽은 대통령이 있나 보다,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도 지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는 김민석 총리를 저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선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담백하게 합당이라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만 빨리 따지면 돼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설사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더 센 패스 못합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합당을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니까 계속해서 반발이 있는 것이고, 조그만 실수만 나와도 이제 이게 명청 간의 갈등처럼 비치기 때문에 이 합당 부분들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전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합당의 상대당인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지금 조국 대표가 기한을 정했습니다. 13일까지 합당 의사를 밝히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합당이 돼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 생각할 게 많겠지만 소수당인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원내에 재진입을 해서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존재감을 과시해야 할 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굳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그래서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치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당이고 우리가 꼭 어떤 상황 때문에 소신을 꺾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의총을 이제 민주당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예. 합당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뭐 10개가 있었으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반응이 온다면 조국혁신당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데 지금 하지 맙시다라는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합당에 대한 뭐 당위에 대해서야 내부 구성원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시기에 있어서는 지방선거 넉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추진할 일인가라는 그런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제3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의총이 열린다니까 의총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또 실시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당원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출구 전략일 수 있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참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내의 반대, 합당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예. 주변에 터지는 사건들이 계속 대통령에 각을 세우는 듯한 오해를 줄 만한 사건들이 지금 터지잖아요. 예. 특검 추천부터. 거기에다 조국 대표 거기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의 당사자인데 물론 왜 조국 대표가 저렇게 그 윽박지르듯이 13일까지 기한을 정한지는 알겠어요. 의석수 적다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아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본인들 조국 혁신당 내의 구성원들을 달래기 위한 조국 대표로서의 입장은 이해하나 예. 합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더 명분을 잃어버렸죠. 저 뭐냐. 조국 혁신당이 지금 합당할 자세가 돼 있느냐. 민주당은 손해볼 게 없는 합당인데 이득 얻을 사람 조국 혁신당이 저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지 말자. 우리 실익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 이후로 합시다. 라는 데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뭐 맞대응할 명분이 없어요. 예. 그럼 결국에 남은 거는 당원 투표로 가는 거죠. 당원 투표로 가되 이게 그냥 참반이 아니라 지방 합당은 하되 지방선거 전에 할 것인지 합당은 하되 지방선거 후에 할 것인지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시기의 문제.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당원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 하면은 지금 현재 궁지에 몰린 어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출구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제명 징계를 결국 확정을 했습니다. 뭐 이제 탈당을 본인이 하지 않았으니까 뭐 예정된 수순이긴 했는데 일단은 연이은 그런 제명,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현진 의원도 윤리위 제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연이은 상황들에 조금 마음이 좀 쓰리실 것 같아요. 일단 지도부의 방침은 정해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절차적인 문제 또 시간만 남은 것이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동요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징계 움직임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뭐 지금 어떤 수준까지 징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징계를 할 요량이잖아요. 예. 또 정성구 의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를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당에서 이렇게까지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당의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내치려고 하거나 어떤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저희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넉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쭉 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뺄셈의 정치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를 했지만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들은 그렇게 동의하는 모양이 없어요. 결국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불거지지 않아요. 예. 오세훈 시장도 장도혁 대표 이렇게 하면은 대표직 머물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재신임 요구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도부에서 더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폭넓은
넓은 좀 대의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할 텐데 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 대단히 안타깝게 예.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잠실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한 분 한 분께 고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저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민주당 측이었다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었다가 이래 왔죠.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그리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30살 시절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꼬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오면 이게 보니까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일단 윤 전 대변인 어제 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제가 저런 그 아이돌 공연 간 적은 없는데 비슷한 행사는 좀 많이 가봤어요. 예. 그거 훨씬 이상으로 열기가 좀 셌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집회에 가까운데 지지자들 위주로 모였기 때문에 예. 저도 깜짝 놀랐고 좌석이 만석이냐 아니냐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현장 오셔서 표를 구하려고 하셨던 분도 많았다. 이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어쨌든 보셨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지자들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많은 또 언론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잖아요. 예.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행사였고 어떤 점에서 보든 한동훈 대표 제명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행보를 한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관련 언급을 거의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언급은 하지 않아도 신경은 쓰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언급을 안 하겠죠. 신경이 쓰이니까. 예. 언급을 하면 신경 쓴다고 또 비칠까 봐 아예 언급 안 하겠다 하고 예. 오늘 신동욱 최고가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도 아닐 뿐더러 그냥 밖에 개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애써 이제 신경 안 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콘서트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팬덤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현장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직에서 당직이 아니라 당원에서 제명되고 이제 정치인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개인 한동훈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똑같은 상황에서 저 자리에 섰다면 얼마나 모였을까? 당대표도 아니고 제명을 당한 정치인 장동혁이 저 자리에 섰으면 몇 명 모였을까? 예. 그래서 이래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겠구나. 정치적인 라이벌인데 새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야만 당내에서 입지를 본인이 공격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아쉬웠던 점은 있어요. 사실상 본인의 얘기를 많이 했죠. 이렇게 김옥근 프로젝트부터 예. 나를 공격한 사람이 역대 바뀌어왔다. 민주당, 윤석열, 그다음에 또 장사꾼들, 예. 극단적 장사꾼들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얘기를 하는 콘서트 자리였는데 아마 거기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보수의 재건이라는 큰 담론, 선언적 의미를 좀 기대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선언적 의미, 정통 보수를 바로 세우는데 제가 죽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선봉장이 되겠다. 예. 이런 얘기들 좀 했으면 좀 메시지가 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승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럼 상대가 누구예요? 아직도 장동혁하고 싸울 겁니까? 그게 아니라 무너져버린 보수를 재건하는
승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새로 세운다는 건축자의 입장에서의 선언적 의미가 있었으면 예. 훨씬 더 그 콘서트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쉬웠다. 이런 말씀. 그 부분은 예. 역전승 부분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앞을 보셔야죠. 행동하는 사람들의 역전승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나오신 분들이 행동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분들이 언제 시위에 나가보고 언제 저런 모임에 가보셨겠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얘기하는 것의 방향이 맞고 그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예.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으로 옮긴 분들에 의한 역전승 그것은 보수 재건과 다름없다. 그리고 그만큼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서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서영주 대변인의 그 궁금증이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하다기보다는 이제 메시지라는 게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통 보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카피였다면 해석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을 지적하는 건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라든 저하고는 조금 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조언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치를 할까? 이 콘서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질문은 많이 받아요. 예. 뭐 출마하는 거냐, 예, 예. 뭐 당만다는 거냐 하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치 기사에 나올 만한 얘기보다도 예.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과제가 있죠. 물리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입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과연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큼 묶일 수 있겠느냐. 그 작업을 한동훈 전 대표는 해야 한다. 이런 숙제가 남겨진 행사였다고 봐요. 예. 또 그러기 위해서 한 전 대표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보수 재건도 이루어지고 뭔가 우리나라 이 정치 현실을 좀 바꿔갈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이제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면을 강조한 어제 행사였다.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 좀 그 과정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특유의 명료한 메시지도 유권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세 현장에는 마치 아이돌 가수 콘서트처럼 많은 사람이 몰렸고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 특유의 간결하고 명료한 호소는 유권자들에게 통했습니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高市早苗でございます。 자민당이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 영상도 조회수 1억 5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정치인 영상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과거 파벌에 소속된 총리들과는 다른 첫 여성 총리가 개혁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高市さんが今まで見てきた政治とはちょっと違う雰囲気を出してくれているので、そこにちょっと期待して。日本初の女性総理で、なおかつリーダーシップのある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이 혼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덕을 봤다고 해설했습니다. 자민당 관계자도 이번 선거는 완전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의존하는 선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민감한 정책 논쟁 대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하며 자신의 인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열풍에 힘입어 일본 중의원은 다시 자민당 1강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주요 신문들은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총선 결과가 미국의 희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변수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정치적 호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 여당 대승에 대해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일본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다카이치에게 수출과 관광 등 제재로 벌을 주려 했던 중국에도 공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괴롭힘은 타이완과 호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역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일본 총선 결과는 중국이 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의 증가하는 각성을 반영한다며 일본인들은 다카이치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함으로써 중국의 시진핑에 정면으로 맞선 뒤 다카이치 주의에 결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강하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며 양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총선 직전 자신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글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President Trump endorsed her last week.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며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日本とアメリカをより強く豊かにするために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 또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실행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데 동맹이 기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협력하는 등 양국의 안보 공조가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을 통한 보통 국가화에 지지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주택 4채 중 3채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인사청문회 전후로 한 장관이 경기도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잠실동 아파트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실 아파트는 한 장관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은 가족 공동 소유로 보유 및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이루어집니다. 특검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김혜성 씨 측은 수사 범위를 넘어간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 5일 잡혔던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건데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가 지난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회사 돈 24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집사 게이트 본류 의혹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횡령 기소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른 상황. 김혜성 씨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육군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헬기에 탑승했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서 군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4분입니다. 헬기는 신하교 근처에 있는 조종천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면은 현장에서 방금 촬영한 사진으로 부서진 헬기의 모습이 보이고요. 관계자들이 상황을 수습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천에 물이 많이 빠진 상태로 보이는데 헬기가 추락해 파손된 모습이 보이고 주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은 추락한 헬기는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항공대대 소속 코브라 헬기로 육군 항공준사관 2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인원 40여 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소방은 헬기 안에 있는 탑승자 2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인가 피해 접수는 없지만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소방은 전했습니다. 군과 소방은 물론 경찰도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서 군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4분입니다. 헬기는 신하교 근처에 있는 조종천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면은 현장에서 방금 촬영한 사진으로 부서진 헬기 모습이 보이고요. 관계자들이 상황을 수습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천에 물이 많이 빠진 상태로 보이는데 헬기가 추락해 파손된 모습이 보이고 주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은 추락한 헬기가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항공대대 소속 코브라 헬기로 육군 항공준사관 2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인원 40여 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소방은 헬기 안에 있는 탑승자 2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30대와 50대 남성으로 민가 피해 접수는 없지만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소방은 전했습니다. 군과 소방은 물론 경찰도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어미준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폭로자에 대한 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설특검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어미준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 검사는 출석하면서 쿠팡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전혀 강요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조문했다. 뚱딴지 같은 소리 같지만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회 수업에서 나온 발표 내용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오류 답변을 학생이 그대로 믿고 발표했다는 건데요. 내용이 틀렸다는 교사의 지적에도 챗GPT가 왜 틀리냐는 반문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AI가 일상이 된 교실 속 AI 답변을 검증 대상이 아닌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이 늘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교사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학생들이 AI가 알려주는 내용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I가 맞는 정보를 줘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오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보고 싶은 부분만 읽고 판단을 끝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AI 의존증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 판단 능력까지 퇴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한국 15세 학생의 비율은 단 25.6%.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4명 가운데 3명은 주어진 글에서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의미인데요. 전문가들은 해법을 분명히 말합니다. AI를 쓰기 전에 읽기 훈련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AI 사용 방식이 문제란 건데요. 지금 교실에서 시급한 건 어쩌면 AI 사용법보다 책이든 신문이든 맥락을 따라가면서 읽는 경험이 아닐까요?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해 전 세계를 흔들었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극단적 분리 운동에도 개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캐나다 연방을 와해시키려는 공작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캐나다 석유 산업의 거점인 엘버타주에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주민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석유 산업의 적대적인 연방 정부 때문에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연방에서 탈퇴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독립국가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We have far more in common with people in Montana than we do in Ottawa and Montreal.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분리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엘버타주 분리운동 지도자는 지난해 3차례나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관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조만간 재무부 관리들을 만나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5천억 달러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지 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캐나다 총리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expect the U.S. administration to respect Canadian sovereignty. I'm always clear in my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rump to that effect. 집권 초기부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말 워싱턴의 한 사교 모임 연설에선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차례로 병합하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앞서선 세 나라 영토의 성조기를 합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극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엘버타주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강조하며 사실상 분리운동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미국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연방을 와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이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애대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에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최소 6명의 입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국내 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색동원 관련 심층 조사에서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30에서 60대 여성 19명이 김 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코인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정말 황당하다.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갖고 있는 계좌 내에서 총액만큼, 총액 이내에서 송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빗썸이라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훨씬 넘어서 예. 4만 3천여 개가 안 되는데 그 보유한 비트코인 거래 규모를 훨씬 넘어서 62만 개가 공급이 된 겁니다. 이게 사고는 일개 직원이 평가를 하기를 지금 그냥 KRW 2,000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2,000 KRW를 선택해야 되는데 2,000원이 아니라 BTC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잘못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부 거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장부 거래가 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통상 제가 앵커님하고 만약에 송금할 일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 제 계좌 내에서 뭐 100만 원이 송금되는 방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계좌에서 계좌로 전자식으로 돈이 이동하는 방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현금 다발을 가지고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사실은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나 혹은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거래는 장부상 거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개 사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이 사고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장부상에 없던 돈이 생긴 것이다. 없던 코인의 양이 생긴 것이다. 그럼 유령 코인 아니냐? 그러면 이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예.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업비트나 바이낸스도 이런 장부 거래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네. 이런 데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예. 이런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이 사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빗썸 같은 경우도 이번 사례로 드러난 것뿐이지 과거에도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업비트나 그 밖에 다른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런 오지급 방식이 체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금융위원회 측에서의 대응책을 이번 주 내내 체제를 강구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8년 전에 증권가에서도 지금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삼성증권인데요. 예. 삼성증권이 소위 그때는 코인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예. 유령 주식의 사고와 판박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료 보시는 것처럼 팻핑거라는 이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 사주 배당금 1,000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자사주 1,000주, 이것은 이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지급한 사례고요. 28억 1,000만 주가량의 규모에 해당됩니다. 억대 과태료,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을 받았고요. 예. 대표이사직은 직무정지까지 경험했었던 사례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삼성증권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래도 이 주식을 그대로 샀어요. 사서 산 것을 계상을 처리하면 될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리를 사고는 있었지만 그 사고를 나름 큰 문제 없이 해결을 했는데 이번 빗썸 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2,000 BTC를 받은 비트코인 2,000개를 받은 이런 당사자가 일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소위 빗썸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2,000 BTC를 지급받지 않은 그 밖에 다른 투자자들도 이 피해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실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실제 근래 들어 가장 급락했었던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2월 6일 7시경이죠. 예. 그때가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었고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 비트코인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받지 않은 당사자들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그리고 이 빗썸 거래액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 어쩌면 좀 넓은 의미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거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믿음, 신뢰도 이게 땅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아한 게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데도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까? 자,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거죠. 근데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쿠팡 사태도 있었고 그 밖에 통신사들의 사이버 보안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체제를 정비하는 거, 보안 사고나 혹은 오지급이나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것 이런 것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사이버 보안 영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더디하는 예. 이런 종류의 것들이 어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의견을 드려본다면 오히려 이런 일이 사고가 터지면 더 무지막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비용을 들여서 미리부터 외양권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외양간을 잃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쨌든 이런 시스템 정비라든가 보안 사고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게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전략 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오지급된 코인들이 지금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자, 이 부분도 아직 확정적인 법적 대응 절차가 마련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여지,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현금 거래에서는 오지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지급됐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받고서 사용했다. 그러면 처벌 대상입니다. 예. 근데 지금 거는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상자산인 거예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오지급 코인이 62만 BTC인데 예. 그 중에 회수된 것이 100%가 아니라 이미 매도된 0.3%, 1788개의 비트코인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이것을 또 다시 매도하거나 이렇게 이용한 경우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자본시장 법에 따라서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재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과적으로 알고도 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현금 거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내려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지 않을까. 소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예.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세상에 걸맞는 법적 장치가 또 마련되는 것, 이것도 입법 조치로서 필요한 대목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치우면서 당시 약 17%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패닉 세일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했다는데 이때 이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한 고객들에게 이 매도 차익 전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0%로 추가 보상금을 빗썸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현상입니다. 뭔가 주가가 급격히 무너지는 국면에 많은 분들이 두렵죠. 예. 두려우니까 이 사태와 관계없는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또 빗썸 회원이 아닌 그 밖에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조차도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네 하면서 걱정되면서 차라리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하면서 이런 사태 때문에 같이 투자자들이 팔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중에 빗썸은 판단하기를
고객 손실액이 10억 원 정도 된다. 그 10억 원 정도 차액 거래가 10억 원 정도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10억 원 플러스 10%를 추가로 공급해 주겠다. 이게 보상안인 거예요. 110%의 손실 보상안을 마련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해당 당사자만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빗썸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에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마저 생각해 보면 이 투자자의 범주는 이 패닉셀의 대상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락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패닉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 패닉셀을 단행한 사람들만 손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냥 가상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조차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 가상자산 괜찮겠어? 신뢰도 나 믿을 수 없어 하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가뜩이나 가상자산이 상승 구간을 장기적으로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보상안이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다. 해당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책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그 밖에 많은 여타 투자자들에게도 사실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코인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평이 많은데 그렇다면 코인 시장 전반에 어떤 가격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일단 의견을 드린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굉장히 강한 변동성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은 이미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일어났고 그 이후에 다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빗썸 사태의 경우에는 그만큼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고 추가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있을 것인가 혹은 불확실성이 더 고조될 것인가 지경학적 불안이 있을 것인가 이런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가적으로 결정지을 것이고 빗썸 사태를 비롯한 이 불확실성 요인들은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것이다라고 평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이끈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2026 아시아 단체 선수권 대회를 제패해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결승에서 중국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그동안 일정 등의 이유로 2군급 선수들을 주로 파견했던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안세영을 비롯해 상위권 선수들을 총출동시켰습니다. 예림 받고 약간 길었는데요. 양효진 처리합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 있죠. 중앙에서 갑니다. 가볍게 득점. 양효진. 이원정 연속 서브. 양효진 쪽. 잘 성공입니다. 양효진. 몸은 이제 바깥쪽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안쪽으로 틀어 때리기 때문에 예림 받고 약간 길었는데요. 양효진 처리합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 있죠. 26대 26. 이예림이 받고 양효진이 정확합니다. 알고도 못 막는 저 비푸싱 언제쯤 막을 수 있을까 참 쉽게 막히지가 않아요. 네, 이원정 서브. 양효진 중앙에서 갑니다. 가볍게 득점. 저런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스타전 MVP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후 들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0.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5도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무척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사이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